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실 생각이세요? 민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맞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준호랑 좀 놀다가 자고 가려고. 그러자 민서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실 거면 10만 원 내고 주무세요. 숙박비는 내셔야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숙박비라고요? 제가 살던 집에서 자는데 숙박비를 내라니요. 뭐라고? 요즘 호텔도 10만 원이면 싼 편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저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저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 집은 저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얻은 제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이제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준호가 7살이 되던 해 아들 태우와 며느리 민서가 고민에 빠졌어요. 준호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였죠. 매일 아침마다 차를 타고 통학을 시키자니 아이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자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 모여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태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학교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통학이 너무 멀어서 매일 아침 애가 힘들어할 것 같아. 민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죠. 어머니, 저희도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저희 형편으로는 당장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손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준호는 제가 유일하게 품에 안아본 손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많이 돌봤어요. 밤에 울면 제가 업고 재웠고 아플 때도 제가 병원에 데려갔죠. 그 아이가 학교 가는데 힘들어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손자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랐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멀어서 아침마다 고생한다면 그게 쌓여서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마침 준호가 다닐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죠. 그래, 손자가 학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내 집에서 살게 하자. 저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지내면 되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냥 엄마 집에서 살아. 준호 학교도 가깝고 너희도 편할 거 아니야. 태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은 엄마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엄마는 작은 데 구해서 살면 돼. 준호가 중요하지. 애가 학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어. 태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진심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손자 잘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지. 걱정 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증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증여를 하시면 나중에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제 아들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변호사는 그래도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증여 조건을 명시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필요하실 때 거주할 수 있다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면 아들이 섭섭해할 것 같았어요. 저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줄게요. 저희 아들 착해요. 걱정 없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게 맞는 일이야.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이사날 저는 짐을 싸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 손자를 재우던 작은 방, 김치를 담그던 베란다. 모든 게 아쉬웠지만 저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태우와 민서가 이사를 마치고 저를 저녁에 초대했어요. 새로 꾸민 거실을 보며 민서가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다니. 민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도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 가까워졌어요? 자주 올 거죠? 그럼 할머니가 맨날 올게.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든 편하게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니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제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요. 증여를 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나름 정리를 해놓으니 살만했죠. 하지만 가끔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는 재미있게 다니고 있을까? 원룸 생활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10년 넘게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갑자기 작은 방으로 옮기니 답답했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전에 살던 집은 남향이라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가끔 저녁 무렵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숙제는 잘하고 있을까? 친구는 많이 사귀었을까? 어느 주말 저는 장을 보다가 준호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어요.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고등어 조림. 손자가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하던 반찬들이었죠.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은 손자 얼굴 보러 가는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요리를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냄비를 여러 개 돌리며 정성껏 만들었어요. 반찬을 만들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제가 만든 멸치볶음을 너무 좋아해서 한 그릇을 다 비운 적이 있었죠. 그때 민서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제일 좋아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저를 좋아하고 손자도 제 요리를 맛있게 먹고 그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반찬을 다 담고 보니 양이 꽤 됐습니다. 저는 큰 보냉백에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도 볼 겸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자고 올까?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이니까 불편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잠옷 한 벌, 세면도구, 그리고 여벌옷. 큰 가방에 넣고 나서니 왠지 설렜어요. 오늘은 손자랑 재미있게 놀아줘야지. 자기 전에 이야기도 들려주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좋아할 얼굴이 그려졌어요. 아이가 할머니하고 달려올 모습이 눈에 선했죠. 오후 4시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곳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민서가 나왔어요. 민서는 제 모습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오랜만에 왔지. 반찬 좀 해왔어. 현관에 들어서자 준호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준호.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한결 컸더군요. 무거워진 몸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을 하나씩 꺼냈어요.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 왔어. 많이 먹여. 네, 감사합니다. 민서는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운 것 같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다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이가 레고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로봇 만들었어요. 와, 우리 준호 정말 잘 만들었네. 똑똑하구나. 저는 준호를 칭찬하며 함께 놀아줬죠. 시간이 금방 갔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태우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얼굴 너희 보고 싶어서 왔지.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준호가 맛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가 제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세워둔 큰 가방이었죠. 민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오늘 여기서 주무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민서의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되물었죠. 응? 뭐라고?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실 생각이세요? 민서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맞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준호랑 좀 놀다가 자고 가려고. 그러자 민서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실 거면 10만 원 내고 주무세요. 숙박비는 내셔야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숙박비라고요? 제가 살던 집에서 자는데 숙박비를 내라고요? 제 귀에 무언가 잘못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서는 태연하게 덧붙였죠. 요즘 호텔도 10만 원이면 싼 편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저는 그저 멍하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지했어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죠.
태우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봤어요. 하지만 태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그냥 갈게. 어머니, 괜찮으시죠? 이해해 주시는 거죠? 민서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라도 더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신발끈을 묶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죠. 준호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오늘 저랑 같이 잔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 다음에 또 올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거기서 하룻밤 자겠다는데 돈을 내라고요. 그것도 며느리가 직접 금액까지 말하면서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유난히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버스 안에서 우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민서가 농담을 한 거야. 설마 진심이었겠어? 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요. 민서의 눈빛이 진지했었죠. 그리고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은 다 놓고 왔는데 허탈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요리한 게 무색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오랜만에 손자 얼굴을 보러 갔죠. 현관에서 민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가셔야죠. 응, 알아. 금방 갈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마치 규칙처럼요. 어머니는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규칙. 준호와 잠깐 놀다가 해지기 전에 집을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 나와야 했죠. 민서는 제가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제가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걸까요?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갈 때마다 환영받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도 절대 늦은 시간까지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늦어도 6시 전에는 나왔어요.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죠. 그렇지 않으면 민서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준호 생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한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상을 차렸죠. 준호가 좋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생일상이라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죠. 오후가 되자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민서를 슬쩍 봤습니다. 민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준호야, 할머니는 집에 가셔야 해. 할머니 집도 있잖아.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상냥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여기서 자지 말라는 거였어요. 민서가 저를 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자고 가시는 건 좀 곤란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알아, 걱정 마. 금방 갈게. 저는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얼굴이 눈에 밟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인 손자와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다니. 그날 이후로 숙박비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죠.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걸요. 돈을 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이 공기처럼 저희 사이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면 항상 시계를 확인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오래 머물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민서가 시계를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제가 올 때마다 친절했습니다. 반찬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고 차도 내와줬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이요. 그 선을 넘으면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태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면 그저 배웅만 했습니다. 엄마 좀 더 이따 가라는 말도 자고 가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조심히 가라는 말만 했어요. 어느 날은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게 6시쯤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었죠. 하지만 다시 올라가서 우산을 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류장에서 홀딱 젖은 채 버스를 기다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가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감기에 걸렸어요. 며칠간 열이 나고 기침이 났죠.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아플 때 혼자 있으니 더 서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완전히 손님이 됐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요. 반찬을 들고 찾아가 잠깐 앉아 있다가 해지기 전에 나오는 손님이요. 준호는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빨리 가요? 옛날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여기서 자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집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죠. 아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집을 너무 쉽게 준 걸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증여는 끝났고 집은 민서 명의였으니까요. 저는 점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죠. 제가 오래 있으면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고 태우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저는 손님이 됐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손님에게는 최소한 하룻밤 묵어가라는 말이라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도 듣지 못했죠.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집 청소를 하고 장을 봐서 집에 돌아왔더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니 청소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금방 잠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민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어 얼른 받았죠.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요. 지금 남편이 출장 가서 저 혼자 있는데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당장이요. 준호 열이 40도 가까이 나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피곤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손자가 아프다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죠. 차 안에서 준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얼마나 아플까? 많이 울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끈뜨끈했죠.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준호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요. 저희는 준호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근처 병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준호를 안고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증상을 물었어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저녁 9시쯤부터요.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로 준호열을 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8도네요. 조금 기다리시면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가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뜨거운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서는 옆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걱정이 많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30분쯤 기다리니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준호를 진찰하더니 말했죠. 목이 많이 부었네요. 편도염인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열을 내리는 주사와 항생제였어요. 준호가 주사 맞을 때 울었죠.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조금만 참아. 주사를 다 맞고 나니 준호가 좀 진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면 나아질 겁니다. 해열제 드릴 테니 주기적으로 먹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약을 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찬바람이 불었죠.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재웠어요. 아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죠. 저는 준호 이마를 짚어보며 안도했어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죠. 민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같이 가주셔서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 준호가 이제 괜찮으면 됐지. 저는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새벽 3시였어요. 버스는 진작에 끊겼을 시간이죠. 택시를 타고 가자니 요금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가라고? 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표정에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민서야, 지금 버스도 다 끊겼는데 이따가 해 뜨면 갈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고 아침 되면 가겠다는 거였어요. 몇 시간만요.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제 준호도 괜찮고 그만 가주세요. 저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했죠. 차가웠어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몸이 휘청거렸죠. 소파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서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볼게. 준호 잘 챙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서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손자가 아파서 급하게 불러놓고 다 끝나니까 새벽에 내보내다니요. 저를 뭐로 본 걸까요?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인가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빈 택시가 왔어요. 새벽 시간이라 택시도 잘 안 다니더군요. 저는 택시를 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텅 빈 거리였어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문득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사님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집에 도착해서 요금을 냈습니다. 15,000원이 넘었어요. 심야할증 때문에 평소보다 비쌌죠. 저는 돈을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맴돌았죠. 저는 이용당한 걸까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고 필요 없어지면 내보낸 걸까요? 그것도 새벽에 버스도 없는 시간에 말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며칠이 지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아파트 증여할 때 도와줬던 변호사 선생님 번호를 찾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작년에 아들한테 집 증여했던 박순자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증여한 거 취소할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님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숙박비 요구, 새벽에 쫓겨난 일,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직접 뵙고 자세히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간판이 낡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를 내와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여하게 된 이유, 민서의 태도, 변화, 숙박비 요구, 새벽에 쫓겨난 일. 말을 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메모를 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외에도 비슷한 일이 더 있으셨나요?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빨리 나가라는 눈치를 주고요. 자고 가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더 서러웠어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이나 문자, 이체 기록 같은 거요. 아니요,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증여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희망을 품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민법 556조에 의하면 배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배은행위요?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죠. 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두 번의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반복되고 부모의 거주를 명확히 배제했다는 게 입증되면 배은행위로 다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새벽에 쫓아낸 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불러놓고 다 끝나니 내보낸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도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며느님이 숙박비를 요구하면 녹음을 하세요. 문자로 대화하신다면 저장하시고요. 실제로 돈을 요구받아서 이체하신다면 그 내역도 남겨두세요. 변호사님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3자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게 증명되면 더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길로 가시려는 건가요? 가족 간의 일인데 법으로 다투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이미 틀어졌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충분히 모이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상담료는 오늘 5만 원이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소송 비용이 들 겁니다.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평생 식당 일하며 모은 돈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써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볼게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민서와 대화할 때는 항상 녹음을 준비했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반찬을 만들어서 갔어요. 돼지고기 장조림, 무나물, 오이 무침, 계란말이. 민서가 반찬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놀아주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죠.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어김없이 민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실 시간 아니에요? 아, 오늘은 준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좀 더 있으려고.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자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응,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갈까 했어. 민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어머니 숙박비 내고 주무세요. 뭐라고 가? 숙박비요. 여기서 주무시려면 10만 원 주셔야 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분했어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이체할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서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민서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받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들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편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죠. 증거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이체 내역과 녹음 파일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민서가 배웅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도 자고 가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파일을 확인하니 잘 녹음됐더군요. 민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늦게까지 있었어요. 일부러요. 민서는 매번 숙박비를 요구했고 저는 그때마다 이체했죠.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체 내역이 6건쯤 쌓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10개가 넘었어요. 민서가 숙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말,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메모도 했습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었어요. 민서의 말투, 태우의 반응, 준호가 한 말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죠.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태우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태우야, 엄마가 자고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해? 태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선을 피했죠.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럼 뭔데? 왜 엄마한테 숙박비를 받아? 그건 민서가 하는 말이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태우야, 너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문제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뿐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침묵했고 민서는 계속 똑같이 행동했죠. 숙박비는 계속 요구됐고 저는 계속 냈어요. 4개월째 되던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변호사님이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녹음을 들어보고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메모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배은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좋네요. 며느님 목소리로 숙박비를 요구하는 게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증여를 취소한다는 정식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가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질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틀어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이틀 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증여를 취소한다고요? 그래, 내가 보낸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심은 아니시잖아요? 진심이야.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민서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그냥 장난이었어요. 진짜로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장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장난이라고요. 민서야, 장난이면 한 번으로 끝냈어야지. 너 몇 번이나 내 돈 받았어? 그건 어머니가 진짜 주실 줄은 몰랐죠. 민서의 변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민서야, 난 이미 결심했어. 집 돌려받을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저희 준호는 어떡하고요? 애가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 받은 거 다 돌려줘. 그리고 집도 명예 이전 준비해.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래, 진짜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태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태우야, 넌 뭘 잘못한 게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문제야. 네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데 넌 가만히 있었어. 태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실망했어. 네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그냥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죠. 그 후로 민서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는 무슨 합의예요? 그냥 집 돌려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이체 내역, 메모, 모든 걸 제출했죠. 첫 재판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민서와 태우도 와 있었어요. 민서는 제 눈을 피했고 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서가 숙박비를 요구한 녹음, 돈을 이체받은 내역, 새벽에 쫓아낸 증언. 모든 게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판사님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행위들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네, 사실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배은행위로 보입니다. 증여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여 취소를 인정했어요.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오게 됐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판결이 있고 일주일 후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왜? 저희 오늘 이사 나가요. 집은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저희 안 만나 주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거야. 엄마, 준호는요? 애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준호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직 민서 용서할 마음이 없어.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그때 만나자. 엄마. 그래, 조심해서 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집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온 집이었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힘든 싸움이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다시 올라가 있었어요. 박순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죠. 손자와 놀던 기억, 민서에게 상처받던 기억, 새벽에 쫓겨나던 기억. 그 집에 가면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힐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어요. 좋은 가격에 팔렸죠. 젊은 부부가 샀더군요.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였죠.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죠. 새 집에 가구를 들이고 커튼을 달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는 곳이요. 한 달쯤 지나서 준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냈어요.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손자 생일은 챙기고 싶었거든요. 레고 세트를 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거였죠. 이틀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선물 고마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때문에 할머니를 못 보게 됐죠.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답장을 썼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가끔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자존심을 지킨 거야.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숙박비를 내며 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새벽에 쫓겨나지도 않았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웃들과 인사하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갔어요. 조금씩 제 자리를 만들어갔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가족보다 제 자존심을 택한 게 맞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존중이었죠.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가끔 손자 생각이 납니다. 준호는 잘 크고 있을까요? 학교는 재미있게 다니고 있을까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지겠죠. 민서도 반성할 거고 태우도 깨달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도 마음을 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저를 돌볼 시간이에요. 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지켜낸 자리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